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S&P 500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고 나스닥 100은 2만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포르투갈의 신트라에서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 버금가는 22의 신트라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월 의장, 또 오스탄 굴스비 총재 등등이 금리 인하 쪽에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발언들이 시장을 또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 발표된 5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죠. 3개월간의 하락세를 끊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기업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지표가 노동시장 약세에 대한 신호는 주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분위기인데요. 무엇보다 간밤 뉴욕 증시 주인공은 테슬라였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되자 주가가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다만 최근 엔비디아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느껴지면서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술주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또 2,800선으로 2,800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기대해 볼까요? 네, 어제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2,8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잘 달리던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반려동물은 먹거리, 이불거리부터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사람 못지않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렇죠. 이런 시대의 변화에 힘입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창업 시장에도 다양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각광받는 반려동물 대상 창업 아이템과 가게 운영 전략까지 하우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코멘트에 테슬라까지 달려주면서 뉴욕 증시 한 번 더 저력을 보여줍니다. 장밋빛 전망이 짙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상승 동력원 짚어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41%, S&P 500은 0.62% 올랐고 나스닥이 0.84%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S&P 500 앞서서 짚어주신 대로 종가 기준 처음으로 5,500선 넘어섰고요.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경신해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56%, 애플도 1.62% 상승해줬고요. 엔비디아는 1.31% 쉬어갑니다만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 1%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메타도 0.96% 상승해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이어트약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목한 후 높은 가격을 비판하면서 일라이릴리 포함한 헬스케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섹터별로는 경기순환 섹터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 순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건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 포럼에서 인플레이션 저감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목표치까지 낮추고 있지만 충분한 자신감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신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1분기 재상승했던 물가가 다시 저감되는 경로로 복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 그간 해왔던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했고요. 파월 의장의 분석이 맞는지 발표된 고용지표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건수가 예상 밖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5월 구인 건수 814만 건으로 전월치와 전망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2022년 3월 정점 찍은 이후 감소 추세 이어오다가 이번에 반짝 반등한 건데요. 여전히 탄탄한 고용 수요 보여주고 있지만 한 달치 수치만으로는 이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하기엔 어렵죠. 무엇보다 구인율은 소폭 반등하고 해고율은 하향 안정된 모습이 연준이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 후반에 발표될 6월 비농업 일자리 보고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향후 몇 달 안에 기준금리가 인하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보인다며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점도 특징적인데요. 이처럼 미국 경제 약화를 이유로 연내 3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라자드도 하반기 전망 보고서 내놓으면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추가 인하를, 시티은행도 하반기 총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지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구인 건수 반등으로 시장은 상승을 해줬고 반대로 이틀 연속 치솟던 국채금리 뚝 떨어졌습니다. 벤치마크 역할하고 있는 10년물 4.43%대, 2년물은 4.74%대에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까지 거들어줬는데요. 테슬라 2분기 예상보다 양호한 차량 인도량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10% 이상 뛰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44만 3,950여 대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4.8% 감소한 수치지만 이미 시장 기대감이 높지 않았고요. 또 컨센서스 상회한 것에 점수를 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니오 등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상승세 이어오던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WTI 배럴당 82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70%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술주 사이에서는 상승 바톤을 서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특정 종목을 딱 짚기가 어려운 때인 만큼 이번 주 고용 데이터와 그에 따른 시장 변화점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분기 총 44만 3천여 대를 인도했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해 14.8% 늘었고 월가 전문치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8% 줄어들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대치가 이미 낮아진 터라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같은 기간 최대 경쟁사인 중국 비아디도 앞지르면서 화요일장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단기 실적보다 다음 달 공개될 로보택시 등 장기 성장성에 기대감을 거는 모습인데요. 웨드부시 데나이브스는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AI와 로봇공학 회사에 더 가깝다고 계속 믿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로 확실히 옮겨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에 도달할 열쇠를 자율주행으로 꼽으면서 현재 최신 버전 제품 개발과 중국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전환점을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테슬라는 오는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알츠하이머 신약 도나네맙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키순라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될 이 약을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보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나네맙은 이날 승인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지난해 임상시험 데이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고 지난 3월에도 갑작스럽게 승인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완전 승인을 권고하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결국 당국으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신약 경쟁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젯바운드를 앞세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양강 구도를 구축하며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번 승인으로 알츠하이머 신약까지 라인업에 추가하게 되면서 더욱 빠르게 몸집을 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오르면서 글로벌 시총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제약사로서는 세계 최대 공룡으로 시장 부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의 통신 공룡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의 상품 운송 라이선스를 여러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8건을 취소했는데 여기에는 인텔과 퀄컴 등 대표 반도체 기업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약질을 여전히 강력히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도 지난해 자국 업체가 만든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미국에 충격을 준 뒤 최근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중국 기술국이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7년 연속 전 세계 특허 출원 1위 자리까지 꿰차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두 고래 싸움에 낀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져만 가는데요. 계속되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최근 중국 역시 자국 주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외국산 CPU 칩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고 3년 뒤까지 완전 퇴출을 명령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어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공룡 테무와 쉬인의 수출 물량 공세로 항공 운임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원조 아마존까지 초저가 시장 진입을 예고하면서 항공 화물 공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중국 남부와 미국 구간의 항공 운송 가격은 킬로그램당 5.27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4%나 올랐는데 업계는 테무와 쉬인의 급성장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운임 비용도 올랐다는 건데요. 항공 화물은 스마트폰 같은 고가 제품에만 한정돼 왔는데 테무와 쉬인은 가릴 것 없이 저가 의류부터 값싼 가정용품을 배송할 때도 하늘길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아시아 출발 노선에서는 화물 공간의 30% 이상을 중국 전자상가래 업체가 차지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연말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대목을 앞두고 높은 운임에도 하늘길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에 초저가 전략을 준비 중인 아마존까지 출격을 앞두고 있어 눈치 싸움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장에서 국채 금리가 연일 폭등하자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하락장 속에서도 올랐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세제 지원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주의 상승 랠리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 지원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상장지수 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장이 오늘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에 대한 현안을 논의해 업계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 주제가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밸류업 세제 개편에 키를 준 입법부와도 소통을 늘려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오랜만에 저PBR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양생명이 9.6%, 제주은행이 5.21% 올랐고요. DB손해보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모두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만 400억 원 상당 매출을 내는 글로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서 관련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미국 FDA로부터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제치바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에피즈텍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이달 내로 국내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도 국내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허가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의약품 측으로부터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최종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텔라라의 글로벌 매출이 약 14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품목 허가 소식은 국내 바이오시밀러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삼천당 제약이 8.88%,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72% 올라 강세 흐름 보였고요. 바이넥스가 2.1%, 녹십자가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이어 이제는 북미 시장에도 뛰어들면서 일단 수주 낭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LS전선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 LS 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와 1,0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미국 해저 케이블 시장엔 노후 케이블 교체, 신재생 에너지 개발, 그리고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수주 성공 소식은 LS의 큰 호재로 평가됩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 규모는 2022년 49억 달러에서 2029년 217억 달러로 성장해 7년 동안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선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진전기와 대원전선이 모두 4% 넘게 올랐고요. 또 LS 일렉트릭과 LS가 각각 2.93%, 1.08% 상승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여름철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지 시간 1일 기준 8월물 WTI는 배럴당 83.39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4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9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도 86.6달러로 마감하면서 4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석유 관련주들이 들썩였고요. 또 한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석유공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일부 석유주들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참여 의향 접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이슈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한국석유가 8.65%로 큰 폭으로 뛰었고요. 흥구석유와 미청석유가 각각 1.33%, 1.3% 뛰었습니다. 이어서 중앙에너비스와 한국쉘석유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미 증시와 다른 아시아 증시 흐름은 꽤 괜찮았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며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8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기록한 2,800이었는데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시장 자세하게 복귀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부터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코스피는 0.84% 약세로 2,780선까지 내렸고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해서 829선이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1,900여 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한 완연한 약세장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중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시장이 오르려면 외국인이 힘을 내줘야 하는데 외국인의 투심이 꺾인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32억 원 순매도, 여기에 기관이 3,530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3,951억 원 사들였지만 지수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했습니다. 외국인이 1,042억 원, 기관이 1,640억 원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동반 2,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온 건 12거래일 만이었고요. 개인만 홀로 2,900억 원대의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대형주들 대체로 부진했는데 바이오와 금융주만 살아남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제약사와 1조 4천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6.7% 시세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도 0.2% 상승했고 KB금융은 밸류업 세제 지원 정책 발표 예고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5% 올라서 종가 83,2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1.49% 추가 조정을 받았고요. 시총 3위인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약세였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장 마감 이후에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기차 59만 대분의 LFP 배터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은 기대됩니다. 또 한편 현비디아로 불리던 상승 랠리를 보여주던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3거래일 연속 주저앉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4%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캠과 셀트리온 제약, 3턴당 제약만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폭이 컸는데요. 알테오젠과 HLB가 5% 이상 빠졌고 리노공업도 4%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마감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마감가 대비 2원 80전 올라 1,386원 90전이었습니다. 역외 환율을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도 떨어졌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졸지 보고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다시 되돌림 현상이 있었고요. 1,386원 60전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 시장은 1,380원 선 중반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갑자기 조정이 장기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6월엔 종목 장세가 연출되면서 뚜렷하게 오르는 테마가 있었는데요. 7월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가 급속하게 식고 있습니다. 월 초부터 급락이 나온 터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힘든 상황인데요. 하나증권은 7월에는 종목 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며 실적주 중에서 눌려있는 종목군이나 고배당이나 저PBR, 자사주 소각같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상위 종목군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중간 배당락 이후에 기관들이 저PBR과 고배당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섬이나 IS동서, SK네트워크스, KT 같은 관련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밝혔고요. 실적주 중에서 눌려있는 종목으로는 CS윈드와 WCP, ISC, LS, 대덕전자 등을 꼽았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런 종목군들이 좋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밤에 열리는 미증시는 독립기념일로 조기 폐장하고 목요일엔 하루 쉬어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올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그리고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내용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인공치아 소재 전문 기업인 하스가 상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번 주에 상장했던 이노스페이스가 상장 첫날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하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AI와 전기차에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LS전선이 미국 서부에 1,0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단, LG에너지솔루션의 LFP 배터리 수주 소식까지 겹치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참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예, 그렇죠. 예. 어제는 정말 좀 실망스러운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이렇게 핑계를 막 찾다 진짜 금투세 시행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 바빴죠. 예, 그러나 그 시장을 우리 SBS 비즈가 머니쇼가 살립니다. 왜냐?
수요일 날 출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만 잘 네네. 한번 보시면은 네네. 전반적으로 화요일이 안 좋고 수요일은 좋아요. 특히 미국장이 화요일 밤에 거의 늘 날아가죠.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예. 보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뭐 18,000, 5,500 다 넘어섰잖아요. 네. 아까 우리 바로 시작 전에 굿모닝 마켓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 도지연 아나운서가 그러더만요. 테슬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오늘 저녁 내가 먹을 반찬 걱정이 더 시급하다.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할게요. 그러시죠. 뭐라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빠졌더라면 오늘 유 본부장님 네. 조금 출연하시기가 막 그렇게 내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유동원 효과 대단합니다. 예, 장을 위해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링거 그래요. 투혼 중이세요. 네. 예. 링거 투혼이요. 링거투. 예. 그러시구나. 예. 어제 어떻게 보세요? 어제라기보다도 좌우지간 미국의 이제 트럼프 바이든 간의 1차 토론 이후 네.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변수가 시장에 작용한 것 같고 맞죠. 어제는 또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또 연준 쪽으로 시장이 또 시선을 돌린 것 같고 또 지표도 몇 가지 있었고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지난주 말이 상반기 마무리의 날이었죠. 네, 그랬죠. 그날 보시면은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장 후반에 상당히 그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밀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하반기는 뭐 상반기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걱정들을 하셨었던 것 같고요. 저도 약간의 그런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네.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의 발언이 미 연준을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뭐 그런 발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올라가고 있는 쪽은 정치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또 금리의 방향성과 큰 상관이 없는 업종 위주로서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매그니피센트 7이고 또 그 중에서 뭐 어떤 종목은 쉬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까지의 어떤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저렇게 나와 있죠. 연초 대비해서 상반기 말까지 보시면은 다우존스 뭐 거의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일시적으로는 4만 포인트도 갔다가 그죠?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18,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또 S&P 500은 4,500포인트, 5,500포인트를 네.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상승률 보시면 14%, 18%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 있지만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어떤지 보시면 상반기까지 겨우 0.77%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빠졌습니다. 예, 어제는 그래요. 거의 못 올랐고 그 전날은 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소형주가 못 오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의 떨어짐 속도는 물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그거는 단기 금리고요. 장기 금리는 지금 현재의 GDP 성장률이나 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더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4% 밑으로 떨어질 건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여전히 이 대형주 위주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모습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PC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서 좀 설명을 네네.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미국의 PC 인플레이션이 금요일 날 2.6% 나왔어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면서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듯했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떨어진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 3월쯤 되면 1.8이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하는 금리 수준으로. 목표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 또 PC뿐만이 아니라 근원도 똑같아요. 네. 2.6% 좀 떨어졌고 앞으로 내년 3월 되면 2%까지 떨어진다. 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왜 기준금리가 5.5야? 떨어져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2%까지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요. 예,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10년물, 예. 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튀었어요. 그리고 그저께죠. 거의 4.5까지 갔다가 예, 맞아요. 지금 살짝 떨어져서 4.43입니다. 파웰의 발언이 디스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하는데 안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2.5% 정도로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예.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이면 예. 실질 금리가 사실 실질 금리가 전체 금리 자체가 4%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2% 더하기 2.5 하면 4.5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주식을 버리고 또 하반기 들어서니까 채권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또 나왔었어요. 상반기도 똑같이 잤지만 연초 시작했었을 때 주식 버리고 채권 사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 많이 떨어질 거니까. 이런 논리를 자꾸 펴왔잖아요. 연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 연준 기준금리가 1.5%? 뭐 1.25%는 최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있으면 연말까지 겨우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내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이런 흐름을 놓고 보고 있으면 많이 늘리는 건 적절한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파웰 의장의 발언에 불구하고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미 연준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 채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중금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때 미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는 네. 정말 위험하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잘 가는 업종, 네네.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 이런 쪽에 초점을 하반기에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렇게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는 업종은 상반기 상승 주도했던 그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어쩔 수 없이일 것 같고요.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희가 8대2 전략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80% 주식이고 20%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채권 포트폴리오 보통 평균적으로 6대4인데 네. 40%를 투자를 하는 건데 20%만 투자한다는 건 절반만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트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80%의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냐면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요. 주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차트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채권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져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적정 지수에 있어서는 계산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 채권 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가정만 넣으면은 주식 비중을 80% 들고 가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지금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E라고 하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국은 월등하게 높고 또 벌어들이는 돈을 다 이 소액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환원을 97%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가정,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 이런 위주로 투자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사실 어제 그 신트라 포럼에서 파월 의장, 굴스비 총재 이런 분들의 발언이 시장에 이제 도움을 줬다고는 하는데 제가 봐서 특별하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예전과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 네.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 급등하고 시장도 좀 증시도 흔들리고 하는 여기 한 2, 3일 시달리다가 그 별 차이 없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게 예측 가능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떻게 예측했었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예. 미 연준의 팔을 비틀어서 금리를 많이 내려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결과는 예.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예. 금리는 치솟았어요. 그렇죠. 예.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못 믿겠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미 연준의 압력을 넣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거는 그거 아닐까요? 뭐 일반적인 채권 시장의 시황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미국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다는. 그렇죠. 네, 채권 더 찍어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금리도 내리고 채권도 찍고 하면 금리는 잘 안 내려가는데 엄청난 부양책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얼마나 큰 후유증이 나올까요? 그래서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게 되면 큰일 나니까. 재정을 많이 쓰면 자꾸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든 간에 네. 장기 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빼놓고 예. 우리가 어디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어디가 그래도 트럼프가 이 업종은 엄청나게 부양을 해야지만 미국이 1등 국가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헷갈리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면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국의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70~80%가 주식이란 말이죠. 이게 폭락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할 거고 그리고 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 뭐냐? 딱 내보면은 간단하게 IT와 바이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종.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들어서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인프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업종들과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잘 소리 안 나가요. 미국에 있는 인프라 업종과 뭐 이 원자재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부양책을 써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숫자로 가지고는 아직 당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과감한 어떤 도박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식 네. 그리고 채권 금리는 좀 덜 떨어질 것 같은. 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부양 정책. 그게 바로 IT 산업과 바이오가 아닌가. 말씀하신 김에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그 와중에 달러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뭐 선거 이후까지. 네, 달러의 움직임 자체도 네. 우리나라와 원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원화가 절상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달러. 왜 그러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리고 기준 금리를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천천히 떨어뜨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더 낮아요. 3.5%이고요. 예. 여기에 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보고 국방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거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또 미국에 와서 빨리 지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을 갈 것을 기대하시고 미국 주식을 투자를 안 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겠다 뭐 이런 멘탈. 이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계 투자에 있어서도 환율이 절상이 됐을 때 수요 업종을 투자하는 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내수주, 소비주 이런 걸 투자하는 거는 저는 별로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수출주. 그러니까 그게 뭐 반도체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어떠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수출주 위주의 투자가 이 달러 환율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달러 지수 자체는 지금 한 105 정도 수준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100대 초반, 그러니까 100 정도까지는 앞으로 2년, 내년 연말까지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왜냐하면 어쨌든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내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강세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이 와중에 뭐 이렇게 금리도 10년물 4.5%라고 하는 크리티컬 레벨에서 일단은 멈춰줬고 뭐 조금이긴 하지만 밀렸고 달러도 살짝 약세를 보였고 이제 증시는 이게 다 올라갔고 한 와중에 특히 나스닥이 더더구나 더 아웃퍼폼 했는데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 혼자 빠졌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거는 비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얘만 왜 못 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죠. 왔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지금 주가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네. 빅7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예. 어쨌든 상반기까지 엔비디아가 오른 폭이 150%였어요. 많이 오르기는 상반기? 했죠. 예. 6개월 동안. 그 지난해도 사실 꾸준히 올랐고.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냐? 아니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오르면 좀 쉬어줘야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폭락한다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16% 빠졌다가 예. 그리고 좀 올라왔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보시면은 지난 며칠 동안 급등을 했던 게 테슬라죠. 네네. 테슬라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는 마이너스 20%였어요.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살짝 안 돼요. 왜냐하면 PER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회사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테슬라는 점점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의 비중을 저희가 정말 많이 줄였을 때는 5%까지 줄였지만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로 다시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왜 그런 멘탈을 갖고 가냐면요. 테슬라를 저희는 언제든지 볼 때 그냥 전기차 종목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AI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AI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게 뭐죠? 처음에는 AI 인프라를 깝니다. 그리고 그 AI 인프라를 통해서 기기를 가동을 해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게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프라를 깔고 여기에 지금 이 전기차가 기기의 어떤 그 이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차량 인도량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46만 대, 뭐 40만 대, 44만 대, 40만 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더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팔리는 만큼 그만큼 데이터 수립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속도가 가속화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부분과 로봇 택시 등등 그리고 또 이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는 보험 산업까지 그런 것을 다 감안했었을 때 테슬라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이겁니다. 이익 증가율이 좋냐 안 좋냐. 근데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 전체로 보더라도 내년에 빅7의 이익 증가율이 거의 한 25%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가 S&P 500이 이 빅7을 포함해서 이익 증가율이 14%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M7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얘기하는 반독점 때문에. 네네. 근데 독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주가가 못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가 플러스 3, 뭐 다른 세계 업종 종목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ETF가 뭐 빅7, 뭐 빅10, 빅15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독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점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진을 정부가 때릴 수가 없어요. 마진을 없애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럴 경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하반기도 빅7이다. 심지어는 내년도 빅7일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천천히 다른 종목들과 업종들이 수익률이 올라와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백본이라고 하죠. 기본은 빅7 플러스 나스닥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이 AI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개를 뭐 비슷하게 봅니다. 매력도가.
그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경기가 좀 냉각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나온 제조 PMI 같은 경우도 지금 위축 국면이잖아요. 어때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경기 자체는. 네,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나오고 있는 예. GDP 나우 숫자를 보시면은요, 2.7%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곱하기 4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을 하면 네.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3.1%로 바뀝니다. 아,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현재의 GDP 성장률은 지금 기본적으로 3%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4분기 연속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PMI 지표라든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난 1년 동안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을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GDP 성장률 안에서 이 고용 시장이나 어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부분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고용 시장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그걸로 가지고 GDP 성장률을 이끌어주는 거는 겨우 1%대 중반입니다. 근데 3%가 나온다. 네. 이거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AI 때문이에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질 GDP 성장률이 최소 1%포인트, 높게는 2%포인트 정도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냥 이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결정을 하고 또 미국의 어떤 장기 국채 금리를 결정을 하시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항상 1%포인트 정도 더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 이유는 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그런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를 이렇게 딱 중간으로 그어보시면 너무 높죠. 56%가 평균인데 지금 벌써 62%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뭔가 주식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차트를 2009년 바닥 대비해서 차트를 쭉 그어보시면 위로 상향하는 차트예요. 밴드가 상향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상승 주기에는 고점이 66%가 아니고요. 68%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8대2 전략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제는 채권에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높은 금리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나왔고 이제는 그냥 채권 금리는 옆으로 기거나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금리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형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높아요.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습니다. 왜? 모든 벌어들이는 돈을 다 돌려주니까. 그래서 PER이 25배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벌어들이는 돈에 겨우 20%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8배라 하더라도 비싸 보이는 거죠. 그죠?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예.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케이스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높게 가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오늘 유 본부장님 설명을 듣던 중에 두 개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 지금 하더라도 미국 주식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은 보니 이른바 여든 야든 집권 세력이든 아니면 그쪽 반대쪽이든 간에 증시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에요. 빠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만큼 신경을 쓰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과연 이 주식시장이라 자본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 내지는 의지가 있는지 퀘스천 마크고 네. 그다음에 또 테슬라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이른바 테슬라 생태계를 갖다가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AI가 발전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험까지도 하시는 그 말씀에서 네. 또 언뜻 든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설마 테슬라가 테슬라 보험이라고 테슬라 인슈어런스라고 또 물적 분할 비스무리하게 해서 뭐 상장이 하겠습니까? 안 쪼개겠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짤없이 쪼개서 올리겠죠 또. 그러니
안 빠지네요. 미국장이. 미국 주가가 비싸 보여도 안 빠지네요. 네. 그게 미국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 유럽을 한번 보시면은 네. 유럽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왔다 갔다 하네요. 프랑스. 어제도 많이 갑자기 밀리다가 미국장 좋으니까 막판에 조금 아래 꼬리 달리네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극우 하면서 폭락했다가 네, 또 네. 다시 좀 약간 바뀌었다 하니까 네. 또 폭등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면은 그 투자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유럽에 지금 자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네. 주식의 시장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유럽에서 돈 빠져나가고 있다.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2022년 이후에 뭐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살짝 한 번, 두 번, 예. 세 번? 예. 없어요. 저 빠져나간 자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미국으로 가는 다 거예요.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을 때 해피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해피한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 있냐. 행복한 사람이 국민들인데 돈을 갖고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이 더 중요하죠. 그죠? 부동산 지금 자금이 어디에 가 있죠? 부동산에 7, 80%가 있다. 예. 주식 시장에 갖고 있는 거는 네. 금융 상품에 가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 그런 환경 아래에서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뭐 이 증여세 때문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물적 분할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주주 가치 극대화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 당연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막 뻗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가 이제 2,780선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2,793포인트, 0.4%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 어제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오늘 좀 낙폭을 만회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호가에서는 0.9%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지수는 837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2,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 232,000원. LG 에너지솔루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8,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807,000원. 현대차 0.3%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23,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84,600원. KB금융이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84,100원. 포스코홀딩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7,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3%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호가 분위기는 또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어제장에서도 호가하고는 또 장중 흐름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1,600원, 알테오젠 1% 상승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가 급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HLB와 관련해서는 미국 FDA 미팅에서 추가 보완 사항 없다, 허가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주가의 호재로 좀 인식이 되면서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는 1%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리노공업도 0.8%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오늘 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56,800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좀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글쎄 사실 어제장도 사실 호가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좀 장중의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 반등 시도가 그러게요. 몇 차례 있다가 이렇게 좌절됐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주가가 저렇게까지 갔으면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러게요.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는 게 그거 합니다만 저는 아까 유동훈 본부장님의 향후 어떤 시장이 테슬라만 이렇게 포드나 GM, 뭐 도요타와 다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네. 단순히 수익 측면, 이익 측면에서 따지는 그 주가는 확실히 비싸긴 비싸다고 보는 게 뭐 분기에 40몇만 대, 50만 대를 판다 해봐야 200만 대의 연간. 진짜 저 빅 자동차 오토메이커들에 비하면은 그리고 문제는 작년보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줄었다는 거고 그것도 그렇게 인도량이 늘었던 게 그나마 좀 판가를 낮췄으니까 이익은 줄어들고 한데도 이렇게 올라갔으니 근데 그래서 테슬라 주가만 올랐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오르느냐 하는 부분은 연결고리는 약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분학상 그럴 수는 있다는 건데 얼마나 이제 힘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저 많은 매물대를 갖다가 소화해내야 되는 2차 전지의 그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부분은 이거죠. 테슬라가 어쨌든 40만 대 이상을 팔고 있다. 그리고 네.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기별로 40만 대 이상을 판다. 그러면 이게 다 쌓이는 부분인데 네.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BYD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BYD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가 낮추고 그러면서 뭐 부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동차 단에서의 영업 마진율이 네. 높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 기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 2차 전지 회사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을 좀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확연하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솔린 차량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흔히 얘기하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기차를 투자를 하시던 간에 또 어떠한 전기차 부품 회사를 투자를 하시던 간에 그 AI와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화를 할 수 있는 회사와의 관계가 좋은 회사를 투자하시면 돼요. 네. 네. 예. 그게 테슬라이고요.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현대차, 기아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떻게 잘 될지에 대해서 자꾸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테슬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봇 산업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다행스럽게 현대차 그룹이 로봇에 뭐 뛰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잘 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래도 압도적인 1위는 테슬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왜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BYD를 자꾸 팔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BYD가 성공할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봤었을 때는 전기차만 놓고 보면 BYD만 사야죠. BYD가 제일 성장 속도가 높고 매력도가 높으니까. 네네. 근데 왜 자꾸 팔고 있느냐? 한 4배 올라서 팔았다. 뭐 그건 좋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 AI 기반을 쌓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싸움은요. 1년 늦으면은 거의 못 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쫓아갈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부품 회사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머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네네. 참 많이들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7월 달, 8월 달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이 네,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증시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참 재밌는 숫자들인데 네. 월별 지수에서 주간 지수를 보면은 항상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첫 그 두 주.
역대. 그리고 그 다음 두 주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이에요. 그러면 특히 7월 기대감을 안고 저희 한번 국내 증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코스닥 쪽으로는 투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2%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18,000선을 넘어섰고요. S&P 500도 5,5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또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합니다. 2,798포인트, 코스닥 0.3% 올라가네요. 83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상승합니다. 82,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2%, 0.4% 하락하네요. 23만 1,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3.9% 강세입니다. 35만 7,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2% 상승합니다. 27만 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 하락하면서 80만 7,000원에 거래됩니다.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지금 12만 4,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6만 4,400원. 셀트리온도 0.4% 오름세죠. 18만 5,300원. KB금융도 상승합니다. 8만 4,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1.6% 올라가면서 37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면서 어제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2.5% 상승합니다. 18만 7,300원이고 알테오젠 강보합권이죠. 에코프로가 2% 올라갑니다. 9만 1,800원. 지금 HLB는 18% 급등합니다. 호가에서도 이미 좀 급등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는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1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FDA 미팅에서 추가 보완 사항이 없다는 소식, 또 허가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 결국에는 이제 FDA 공장 실사 보완위원 미팅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또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21% 급등합니다. 7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PSP 리노공업 주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0.8% 하락합니다. 22만 1,500원. HPSP도 약세죠. 3만 8,000원.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도 2.5% 떨어집니다. 16만 2,500원.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중이고 클래시스가 0.3% 올라가네요. 5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간밤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멀티까지 일제히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NF도 9% 강세입니다. 14만 9,300원. 포스코퓨처엠도 2.8% 상승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또 긴 조정이 있었던 만큼 또 빠르게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장한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치과 쪽 종목이에요. 하스가 오늘 75% 급등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 하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지금 2만 8,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7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자동차 쪽 흐름도 앞서 보셨죠. 좋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주 쪽 흐름 좋아요. HL 만도가 3.5% 상승합니다. 44,900원. 현대 위아도 1.6%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3% 강세, 현대 모비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S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인데 서진 시스템이 8.9% 강세입니다. 31,650원. 아모그린텍도 5.7% 상승 중이고요. 지금 삼성 SDI도 2% 이상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 효성중공업, SK이터닉스까지도 2%에서 3% 강세고요. 이렌텍도 4%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도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드 위즈, 신성 ST 지금 3%에서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ESS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91억 원, 9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19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0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1억 원, 33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90전 하락한 1,38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글쎄 어제 코스닥이 좀 2% 넘게 떨어졌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좀 반등폭은 약간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인정 못하겠답니다. 안 사네요. 네. 그럼 이 친구들도 샀다 팔았다 하는 선수라서 그렇게 싫은가? 한국 시장 오르는 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나 봐요. HLB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종목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 2%에서 나온 용어이기도 하고 뭐 시장에서는 많이 씁니다만 끼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진짜 이게 좀 뭐랄까요? 그동안에 좀 쌓였던 명예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진짜 고생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기를. 이것도 결과가 나중에 가서 안 좋았더라, 뭐 결국 뭐 그냥 플레이에 불과했더라라고 한다면 또 아쉽겠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요. 예. 아까 우리 유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7월달 7월 썸머랠리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셨어요. 예. 네, 뭐 썸머랠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답을 드리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 가능성에 있어서 좀 짚어보자라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7월 달은 과거 역사상으로는 좋은 달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달이 어디죠? 오른쪽 보시면 11월 달. 7월, 11월, 그리고 4월 뭐 이 정도가 이제 좋은 달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냥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썸머랠리 부분을 놓고 보지 말고 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미국이 언제 그러면 끝나고 큰 하락장이 올 건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게 마켓 브레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가 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고점이 돼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형 기술주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주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때는 그 다음 해의 수익률이 75%의 확률로서 중간값이 16.3%나 상승한다. 그럼 또 내년에 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저희가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네. 이건 장기적으로 보는 얘기이고 사실 질문은 어쨌든 서머랠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자면 다행스럽게도 서머랠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셀 것 같아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과거 역사상 지난 거의 뭐 1950년대부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뭐 7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연 상반기에 10% 이상 오른 적이 24번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6개월이 어떻게 됐냐면 82.6%로서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평균값은 7.7% 상승했고요. 중간값은 9.8%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걸 보고 있으면 근데 3개월만 보시면 그러니까 7, 8, 9월만 보면은 그 폭이 겨우 1.5% 그리고 확률은 65.2%예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서머랠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진다. 근데 올해가 또 대선이잖아요. 예. 대선은 보통 보시면 대선의 해는 6, 7, 8월이 좋고요. 9월, 10월이 안 좋고 11월, 12월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는
저의 생각으로는 금리가 4%대로 하향 안정만 돼준다면 최소 7%는 더 오른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수준의 연말을 가지고 올 거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5,800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게 이 테이블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 그러니까 4.4%, 4.5%라면 이번에 5,500 뚫었잖아요. 네. 연말까지 별로 더 못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는 폭은 한정적일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연말까지 4%대로 떨어져 준다. 10년 국채 금리가. 그러면 5,854가 나오니까 더 좋고요. 예, 그래서 7% 정도는 연말까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썸머 랠리가 있던 안 있던 지금은 팔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투자를 늘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드리려면 2025년을 보시면 더 좋은 숫자가 나오죠. 2025년 말까지는 4%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6,800을 넘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25%, 26%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썸머 랠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같이 많이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보는 그 유튜브 중에 이제 런던 고라니가 한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서머 랠리냐, 푹 꺼지면 또 서머 밸리냐, 서머 랠리도 밸리도 아닌 서머 젤리냐, 끈적끈적하게 옆으로 그냥 뭐 그랬는데 재밌는 표현이죠. 랠리, 밸리, 젤리. 지금 갑자기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분석가입니다. 뭐 회사는 테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기술주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의 폭은 악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거품이 있는데 기술주 쪽에 그렇다고 여기 현재 이 시장 추세에 반대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기술주가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상승하고 있고 이 거품은 개인이 아닌 알고리즘이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스토리를 쫓으며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모멘텀에 매수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데 요즘 시장 조건이 알고리즘은 강세일 때 매수하고 약세일 때 매도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알고리즘은 52주 최고가를 매수하고 52주 최저가를 매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일면을 갖다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일리 있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기 논리 허점이 있나요? 일리는 있지만 저는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리가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2022년이에요. 2022년? 예, 보시면은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때는 보통 첫 해가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걱정을 할 때는 10%만 빠져요. 정말 많이 빠져봐야 20% 빠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 넘게 빠졌죠. 2022년. 근데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당연히 알고리즘에 의한 하락폭이 원래는 한 15%면 충분한데 26%까지 뭐 20몇 %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은 지금 그러면 윗꼬리, 그러니까 위쪽이 어디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5,800까지 가는 거는 금리가 4%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S&P 500이? 저희의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저희 6,800 연말까지 갔다. 얼마? 6,800을 갔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라 5,800. 6,80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5,800까지 가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까지 갈 거를 이 알고리즘이 그냥 잡아 당겨버렸다. 25% 올랐다. 그럼 이건 거품이죠. 항상 밴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2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 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도 안 왔어요. 정말 거품이 될 때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까지 갑니다. 여기서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알고리즘에 의한 트레이드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도 계속 뭐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그 거품은 아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거품적으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 거품적으로 안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계속 상승을 보여줬던 AI 관련주들, 지금 AI 열풍에 편승하는 종목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포함한 ETF를 들여다보고 또 뭐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 지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개별 종목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장 속도를 높여도 보고 낮춰도 보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구해봐요. 근데 저희가 나오는 값은 이렇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50%가 넘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50% 더 올라가야지 그게 피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50%가 더 높아요. 저희가 계산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전기차 부품, AI 관련주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아직 안 나와. 왜냐하면 아직 딱 예를 들면 테슬라. 아직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 관련된 자율주행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지만 아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벌써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숫자가 좋게 나오는 게 매그니피센트 7과 빅테크 이외의 나스닥 1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점차적으로 다른 종목들, 업종들을 들여다보죠. 그게 전기차 부품이고 바이오 헬스케어고 신재생 에너지고 또 금리가 내려져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 건설 주택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런 데는 업종으로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그냥 밸류에이션을 구해보고 나서 개별 종목이 마음에 들면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융주 그리고 주택건설 그리고 인프라 이 고유 에너지 이런 쪽에 투자를 왕창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거들떠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숫자로 봤었을 때 저쪽이 얼마나 성장할 건가 잘 안 나와요. 보여주고 나서 가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2년이었나요? 2021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유가 관련주들이 팍 튈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다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에 제가 리츠를 투자를 할까요? 안 합니다. 미국 리츠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일드가 별로 안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은 이거 주가가 한 20%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ETF들이. 원자재 관련주들을 들여다보면 20%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정책 관련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혜주를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다 하더라도 업종 전체를 투자할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이어질 때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몇백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전히 AI,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여기에 초점을 전체적으로 계속 맞추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죠. 어제 국채금리 상승에 시장이 급락했다면 오늘은 또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3% 올라가면서 다시 2,800선을 향해 갑니다. 2,793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큰데요. 0.82% 플러스권으로 8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가 증권 시장에 메이저 수급 주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1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도 399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95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오네요. 기관이 391억 원 팔자 포지션, 외국인도 12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홀로 573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전기 제품, 화학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제약과 화장품, 우주항공, 국박업종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제약주 내에서도 지금 HLB 그룹주는 간암 신약의 허가심사 재개와 관련해서 FDA가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급등 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오늘 2차 전지단이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간밤에 테슬라 주가 급등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 소식이 겹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7.28% 시세 분출 중입니다. 3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가 11.12% 급등하면서 15만 1,900원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1.47%, 에코프로비엠이 5.53% 반등합니다. 거래가 19만 2,600원. 더불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3%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7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과 연관돼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공장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을 ESS용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작업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ESS 관련주 중에서는 신성 ST가 14.3% 상승하며 37,550원, 서진 시스템이 11% 강세 보여주면서 3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중 NCS도 오늘 17% 넘게 급등합니다. 42,20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아모그린텍 5.27% 플러스권으로 1,590원. LG 에너지 솔루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8%, 7%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또 내림세를 보이던 자동차 대표주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2분기 신차 판매량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아이오닉5 판매량이 같은 기간에 37%, 아이오닉6 판매량이 8% 증가하는 등 새로운 2분기 판매 기록을 세운 데 따른 영향인데요. 지금 자동차 대표주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0.28% 다소 상승폭을 축소시켰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유지 중이고요. HL만도가 2.7% 플러스권으로 44,550원입니다. 현대위아와 KG모빌리티 나란히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까지도 1.27% 올라가면서 23만 8천 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의 영향으로 치아 치료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치아 소재 기업인 하스가 코스닥 입성 첫날에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을 많이 축소시킨 상황이지만 그래도 42% 급등하면서 2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스텍오닉이 0.57% 플러스권, 오스코텍이 1% 가까이 올라가면서 36,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이는 4%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12,480원. 다만 메타바이오메드는 0.3% 하락 전환됐습니다. 4,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도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약 출시 그리고 기술 수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업황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1조 5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체결한 수주 계약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고 그리고 전년 매출 대비 무려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만큼 대규모 수주 공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셀트리온이 미국 임상 3상 신청과 함께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면서 업황 센티멘트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더해서 하반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과
생물보안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바이오 기업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지금 성과 중심으로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기업은 ST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의 계열사인데 주요 사업은 신약이나 제네릭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CDMO 전문 기업입니다. ST팜은 RNA 치료제의 원료의약품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현재 글로벌 3위 규모의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RNA 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생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RNA 기반의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과 더불어서 RNA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RNA 치료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7.6%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팜은 RNA 치료제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은 컨디션이라는 숙지 해소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원래 CJ 헬스케어였다가 한국콜마가 인수를 하면서 HK-이노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업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동사의 대표 품목인 K캡 매출이 고성장 중이라는 점입니다. K캡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로 현재까지 45개국과 계약을 하였고 8개국에 출시를 완료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진출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K캡의 비밀환성 식도염의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늦어도 3분기에는 확인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HK-이노엔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인사돌과 마데카솔로 익숙한 기업이실 텐데 동사에 주목할 부분은 매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까지 올라오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가 흐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시 2,800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심한 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채 금리 상승과 그리고 엔화 약세 압력으로 위험 자산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금투세 역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나 사이클과 더불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당장에 눈앞의 수익을 쫓기보다는 천천히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보수적인 대응과 함께 저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초록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리츠는 펀드를 조성하여 여러 빌딩을 매입하고 그로 인한 임대 수익 및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올해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리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츠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 편입된 자산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는 리츠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리츠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업계에서는 리츠를 살 적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이 리츠를 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론상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리츠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2억을 가지고 예금에 넣는 경우와 대출 3억을 빌려 총 5억 부동산을 매수하여 월세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 예금 이자가 3%, 대출 이자가 4%, 월세 수익률이 4%인 경우 예금에 넣는 경우에서의 수익금은 2억에 대한 3%인 600만 원, 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5억 부동산에 대한 월세 수익률 4%인 2천만 원에서 3억 대출에 대한 이자 4%인 1,200만 원을 차감한 800만 원이 수익금이 됩니다. 자기 자본을 예금에 넣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월세를 주는 경우 수익률이 더 좋다는 의미죠. 시중은행들의 대출 이자가 떨어지고 있는 요즘 리츠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겠네요. 좀 전에 바로 직전에 저희 증시타임 시간에 또 유동호 본부장께서는 아마 미국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리츠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이초록 설계사님은 또 이제 리츠 쪽에서의 기회를 한번 보자 하는 취지로 가져오셨는데 자 지학년 10월에 최저점 찍었던 국내 리츠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국내 대표 리츠인 KRX 리츠 탑10과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가 작년 10월 저점 대비 각각 13.27%, 10.12%가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이유를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올해 2월 초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리츠 배당을 계산할 때 더 이상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 리츠 배당 확대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때에는 월세 수익률이 5%였던 1,000억 건물의 시세가 980억으로 떨어지는 경우 투자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은 1,000억에 대한 4%인 40억에서 시세 하락분 20억을 차감한 2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츠 배당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평가 손실 20억을 반영하지 않아 40억을 그대로 투자자가 배당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지원이 국내 리츠 지수들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어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국내 리츠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상장 대형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연 7.4%입니다. 그중 배당 수익률 상위 탑3로는 신한알파 리츠 20.64%, JR 글로벌 리츠 9.87%, SK 리츠 7.65%로 수익률이 상당한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점은 그만큼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리츠 투자에서 우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은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고정적인데요. 예를 들어 1년 임대 수익이 40억이었던 1,000억 건물이 800억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800억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4%에서 5%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어 900억 시세를 형성한다면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을 합쳐 총 17.5%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타이밍에 리츠를 투자하게 된다면 높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랜 시간 또 리츠 시장이 고금리에 길을 못 펴고 있었던지라 이제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 리츠에 투자하기 전 좀 따져봐야 할 것들도 알려주시죠. 예, 리츠에 투자하기 전 따져봐야 할 것은 국내, 대형, 오피스 이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보다 국내 리츠. 국내 리츠에는 오피스 빌딩과 물류센터, 리테일 자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실질 공실률이 3% 미만일 정도로 수요가 많고 장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공실의 부담이 작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형보다는 대형. 금리 인하 상황에서는 중소형보다는 양호한 신용 등급인 대형 리츠가 더 안전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최소 3천억 이상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피스.
오피스 및 리테일 위주의 리츠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최근 공급 과잉 문제가 떠오르는 물류센터 등을 기반으로 한 리츠는 확실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 공실인 경우가 많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보시게 되면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습니다. 반려동물의 먹거리, 이불거리부터 건강, 뷰티 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람 못지않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족 같은 존재죠. 네. 자, 이 힘입어서 또 반려동물 시장 쪽의 규모가 4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다양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아이템에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창업 관련한 거 따져보는 날이죠.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던 그런 이슈를 오늘 가져오셨네요. 예. 거의 사람 하나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데. 맞습니다. 소장님 강아지도 한번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우리 샬롬이 젊을 때였네. 예, 그때 전화 연결해서 정민 앵커랑 한번 그거 하다가 조용하라 했더니만 옆에서 기어이 한번 왕 짖으면서 네, 라이브로. 그 녀석이 4번째인데 저 3번을 갖다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 키울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반려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제 한 4번째쯤 되니까 저도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래 됐는데 아니 근데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려동물하고 친한 우리나라가 된 게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쪽이 오히려 이런 애완견이나 이 시장이 커진다 컸죠. 이랬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전에 한 2018년 무렵부터 이 소비 트렌드 개념으로 그 당시에 트렌드 코리아 이런 시리즈에서 발표했던 게 이제 대한가족 시대가 뜬다. 즉 알트 패밀리 하면서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특히 1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하고 같이 아니면 고양이하고 같이 사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좀 혼자 사니까 외로움을 같이 이렇게 타파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특히 청년 이런 독거노인 혼자 사는 싱글족들에게는 반려동물이 하나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특히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반려동물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강아지, 고양이 맞습니다. 또 다른 반려동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전체 시장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아지 시장이 한 60에서 70%고요. 고양이 시장이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도 요즘 보면 다양한 파충류 시장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파충류. 그다음에 또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앵무새 시장. 그다음에 요즘 아프리카 이렇게 대형 물고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수족관에 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하루 종일 물고기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도 있고요. 이외에도 토끼나 햄스터 같은 이런 반려동물 종류도 상당히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파충류라 하시면 이구아나 우리 맞습니다. 큰 녀석이 좀 잠시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에게 해치지 않은 이런 다양한 파충류를 직접 만지기도 하고 뱀도 포함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결국 1,500만이고 이 정도면은 진짜 이게 관련 산업이 안 커질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저도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물어보면 야 우리 아이는 이런 얘기 그렇죠. 우리 아이. 개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데. 심지어는 싱글 혼자 사는 분들도 다 우리 아이, 우리 새끼 이런 야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이러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족보가 이상해졌죠. 야 이거 호칭부터가 이제 가족이라고. 이런 강아지, 고양이 이런 말 쓰면 싫어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가구를 설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반려동물 시장에서는 견체공학적 이런 견체공학. 얘기가 맞습니다. 인체공학, 견체공학.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집도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전원주택에서 폼나게 살고 싶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이 아니라 견원주택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생 네컷이 아니라 견생 네컷을 만들어서 예쁘게 사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런 집에다가도 요즘 뭐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패러디해서 야 멍타벅스 하우스예요, 뭐 메게 커피예요, 게스킨라빈스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기는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보면 정말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 규모 이런 차원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400조 이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그 정도 되고요. 세계가. 이 중에서 한 100조 정도가 미국 반려동물 시장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8조 5천억 정도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한 8년 후 정도 2032년 정도면 아마 21조 시장으로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이제 펫푸드인데 예, 산업 규모가 굉장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펫푸드 시장은 네네네. 아마 우리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네. 야, 요즘은 K푸드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펫푸드도 펫푸드. 우리 한국의 이런 펫푸드를 가지고 사료 형태로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래서 실제 이런 펫푸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 한 9천억 시장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펫푸드 시장을 보면 이 중에서 거의 한 80%, 78% 정도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온라인 유통이 한 39%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야 이런 펫푸드 시장도 온라인 시장으로 상당히 커져 있고 특히 이런 펫 사료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 시장은 뭐 개인 창업자들보다는 주로 제조업 이런 큰 업체들이 예. 상당히 좀 주력으로 밀고 있어서 하나의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펫푸드 수출 쪽에 상당히 좀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제 김상훈 대표님이 거의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재밌는 아이템을 가져오셔서 우리 창업 관련해서 이제 정보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걸 재밌게 진행을 하면서도 늘 또 조심스러운 거는 예.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어 그거 인형 뽑기 예. 한때 예. 건물마다 다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예. 돈은 예. 그 기계 만든 사람만 벌었어요. 예. 그러니 이 창업이 예. 막 어떤 붐이나 유행 예. 따라서 막 하다 보면은 예. 이게 꼭 이렇게 창업에서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만 해도 여기 이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이미 저기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고 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맞아 저거 내가 안 그래도 한번 해볼까 싶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창업 관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접근해 봐야겠는데 그리고 최대한 또 실패를 안 했으면 싶고 맞습니다. 사업 아이템 한번 봐주시면 저는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시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려동물 창업이 아주 붐을 일으킨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시장 규모는 네. 늘어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 그래서 일단 많은 돈을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요즘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언급한 펫푸드 쪽의 포털에서 주로 이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걸 팔고 있나 보면 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보양식 뭐 황태탕 2,600원 그다음에 특히 뭐 수제로 만드는 육포 17,500원 뭐 한우 스틱 뭐 22,000원 뭐 머핀 케이크 뭐 저지방 저단백 야채 간식 베지볼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뭐 오리 안심 육포, 뭐 흑염소 뿔 수제 간식 이런 것처럼 정말 지금 펫푸드 쪽으로는 펫푸드 간식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온라인 시장에 탑재한다는 것은 매장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창업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야말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직접 스마트 스토어로 올리는 이런 개인 창업자들 좀 상당히 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펫 케이크 이런 매장도 제가 한번 직접 가봤는데요. 관악구에 요즘 청년 창업자가 직접 펫 케이크를 애견 미용실 옆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샵인샵 개념으로. 근데
보니까 팬케이크 하나가 주문형으로 하는데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하고요. 예? 예. 얼마나 상당히 길래요, 케이크가? 상당히 그러니까 팬케이크 뭐냐면 강아지 모양, 고양이 모양 스타일의 똑같은 이런 캐릭터 케이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붕어빵, 뭐 호두 과자 해서 야 요즘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을 강아지 용품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푸드로 만들고 용품으로 만들고 이런 시장이 요즘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주인은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거나 그 수입 소고기 먹고 있고 예, 예. 그 녀석은 한우 먹고 이렇겠네. 한우 육포. 근데 좀 비싸긴 비싸다. 예. 예. 이 반려동물 뷰티 그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보면은 뭐 사실 뭐 미용실은 기본이고 예, 예. 요즘에는 뭐 목욕탕, 마사지샵까지 맞습니다. 있잖아요. 마사지샵.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마루 밑에 키우고 이 시대하고는 완전 달라졌기 세상 때문에 달라졌네요. 예. 요즘 강아지 이런 애완견한테도 사람에게 품격이 중요하듯이 강아지들에도 경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경격이 하거든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예뻐야 됩니다. 예뻐야 예쁘기 돼. 위해서는 네. 치장해야 되고 네. 치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미용실이나 뷰티샵, 애견 그렇겠네요. 전문 네. 미용실 뷰티샵이 우리나라 애견 미용실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1,500개 정도 지금 이미 오픈을 하고 네.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저쪽 강남 지역의 어느 펫 테라피 샵을 한번 가본 적이 네네. 있는데요. 펫 테라피 그럼 아니 펫 테라피가 뭐예요? 그러면 야 정말 사람도 받기 힘든 어떻게 보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강아지에게 그대로 이렇게 치유의 목적으로 직접 이렇게 시공하는 그래서 1회 비용 물어보니까 거의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펫 테라피 같은 경우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사람이 아닌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직접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강아지들의 행복 가치를 좀 높여주다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뭐 댕댕이 목욕탕, 뭐 개운하게 이런 것처럼 스파, 무인 셀프 이런 목욕탕이나 아니면 뭐 강아지들의 피부 각질을 치료해주는 이런 비누 탄산 스파 뭐 이런 아이템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뷰티 산업도 요즘 특히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런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아마 이 시장은 앞으로도 창업 시장에 특히 이런 뷰티 서비스 쪽의 틈새 아이템으로는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실제 대표님 이거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은 들어봤으면 야 이거 되겠다 싶은데 실제 창업 비용하고 수익하고 지금 현재 뭐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네. 그 투자 수익 이런 거 예. 봤는데요. 예. 야 최근에 제가 그 수원에서 수원 패시라고 해서 대형 반려동물 박람회가 네. 열렸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용품 시장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용품. 근데 지금 창업 시장에서 반려동물 용품은 무인 용품 가게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무인 용품 24시 무인으로 하는 가게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품들은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하하.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런 용품샵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까 애견 미용실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좀 그래도 수익성 측면에서 틈새 아이템 뭘까 제가 한번 찾아본 아이템 중에 하나는 반려동물 24시간 무인 놀이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놀이터, 예, 놀이터. 예, 그래서 반려동물도 이게 놀이터에서 놀게 해야 된다. 예.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매장을 딱 보니까 들어가면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더라고요. 아하, 네. 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딱 들어가면 아까 보셨듯이 다양한 마치 우리 어떤 가게들이 쫙 모여 있는 것처럼 아까 뭐 멍타벅스 뭐 이런 매개커피 예, 예. 이런 가게들이 사실은 다 애견하우스로 한 10대 정도가 있고 그 앞에서 견생 네컷 개념으로 사진을 직접 촬영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프린터해서 한 3,000원 정도면 프린트할 수 있고 재밌는 건 그 맨 안쪽에 가니까 파티룸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주인과 애견들이 와서 62,000원 정도 내면
파티도 하고 뭐 웰컴 패키지라고 해서 다양한 파티 용품까지 가지고 직접 수익 모델로 만들고 있는, 그래서 결국 이 한 견당 8,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웰컴 패키지 하면 아무리 적어도 8,000원에서 한번 데리고 가면 2만 원 정도는 쓰는, 얼마 정도 투자하나라고 보니까 보통 뭐 여기는 보니까 상권은 이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고 네네. 강아지들과 산책하기 좋은 공원길 옆 1층에 10평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점포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예. 월세도 100만 원 이하 매장을 하고, 또 들어가면 네. 거기에 애견 용품도 있고 서비스업도 하고 이런 파티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은 오르는 것 같고요. 네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충분히 창업자의 순이익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뭐 이런 애견 관련 창업 아이템 쪽은 뉴스는 정말 크지만 사실은 수익률이 아주 높은 쪽은 많지 않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이런 부분 좀 참 아시고 노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